네, 8월 1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시세는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0.6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여전히 0.63달러 위에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61달러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무조건 자리를 좀 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0.67달러 뚫고 이후에는 0.73달러까지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 거의 한 보름 가까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서 약간의 조정,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의 지지부진한 횡보, 이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좀 긍정적인 재료가 들어와서 XRP를 위쪽으로 조금 더 밀어 올릴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간 차트 기준으로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데드크로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방 압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투데이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려점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뭐 단정적이라고는 바라볼 수는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냈을 경우에 대해서 유투데이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 재밌었죠. 제미니가 이제 이틀 전에 XRP를 재상장을 했는데, 리플을 상장한 뒤에 XRP가 50달러에 거래된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루 이틀 동안 50달러 거래가 한 건이 목격이 됐고, 1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된 것도 몇 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서 목격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미니 쪽에서는 시스템 오류였다라고, 시스템 정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XRP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뭐 시장가로 매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치고는 너무 빡세니까 7,836%를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50달러가 되면은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미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뭐 재미있기도 한데, 아무튼 제미니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듣보잡 거래소가 아니라 제미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일단은 시스템 오류라고는 하는데, 뭐 언젠가는 뭐 이런 거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려나? 왔으면 좋겠죠. 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라고 해요. 마이클 실리그.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크립토 베이직이 이 양반 멘트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요즘에 지금 SEC가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XRP와 구매자 사이에는 공통된 관계가 없다. 이 하위 테스트의 공통기업 요소가 이 SEC가 판결을 뒤집으려는 그 시도를, 이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XRP를 지금 유틸리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치 커런시로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고, 이들은 아니 XRP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유틸리티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거를 지금 공통기업 요소라고 주장을 하면서 SEC가 중간 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에는 이 자승자박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기업 요소, 야 니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항소 진행돼봤자 잘 안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존 디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SEC가 항소를 벌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다만 나는, 그러니까 존 디튼 개인 생각에는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승인을 해서 이걸 기회 삼아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부가 리플 사건 뭐 문제 있다라는 취지로 멘트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승인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은. 근데 또 뭐 법률적인 지식이 저보다 많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미국 변호사 아저씨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레미 오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되게 악명 높다. 그러니까 노토리어스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악명 높다. 그래서 이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하고 제2항소법원에서도 한 번 더 승인을 해야지 중간 항소가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예, 뭐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뭐 누가 조금 더 적중시킬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엇갈리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 리플 진영 안에서도 뭐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참 더 크립토 베이직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XRP 몇 개나 가지고 있어야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백만장자라는 게 100만 달러, 예전에는 그 100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뭐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100만 달러 있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잖아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이게 100만 달러가 물론 큰 돈이지만 아주 예전처럼 굉장히 상징성이 큰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정도 액수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돈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어쨌든 백만장자가 되려면 XRP 몇 개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0.63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어느 가격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크립토 베이직이 나름 조금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3.7달러에서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이게 XRP 27만 270개를 지금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5달러에 도달했을 때 20만 개를 매도했을 때 이제 100만 달러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2만 6천 달러로 20만 개를 매수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12만 6천 달러를 투자해서 XRP가 5달러에 도달하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달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RP가 10달러가 된다 그러면 이제 10만 개 매도를 하면 되는데, 10만 100만 달러 50 잠시만요, 제가 헷갈렸다. 50달러 도달할 때 2만 개, 100달러 도달할 때 10,000개, 100달러 도달할 때 10,000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00달러를 투자했을 때 XRP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이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300달러 투자해서 10,000개 산 다음에 100달러 도달할 때까지 홀드를 하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네, 재밌는데 이게 뭐 너무 액수도 크고, 10달러도 사실 굉장히 큰 건데, 10달러 10만 개, 50달러 2만 개, 뭐 그렇습니다.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날이 오겠죠. 사실 XRP가 보여주고 있는, 리플랩스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적인 확장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 태스크포스. 일단 국경 간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리플이고, 이 상호 운용성을 확장한다, 상호 운용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태스크포스에 리플랩스가 공식적인 멤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BIS는 전 세계 60개국의 중앙은행들의 모임이에요. 중앙은행들의 모임에 지금 리플랩스, 중앙은행들의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에 리플랩스가 들어간 겁니다. 재밌죠? CBDC의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리플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의 집합체, 국제기구, 미국의 연준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에 지금 태스크포스에 리플랩스가 공식 멤버로 들어간 거고, G20 국가들의 결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구현할 수 있는 실시간 국경 간 송금의 저렴한 결제,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CBDC 시대가 이제 막 열릴까 말까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CBDC 시대가 지금 완전 초기인데, 만약에 이제 CBDC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지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리플에
영향을 미치고 물론 XRP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 포인트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태스크포스의 공식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CBDC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업이 지금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대 포인트로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은 쌓이고 쌓이다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금 뉴질랜드 중앙은행이랑도 CBDC 플랫폼으로서 XRP 채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리플 내부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게 이메일 내용인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고 그러면 또 이게 느낌이 달라요. 무슨 몬테네그로나 팔라우처럼 약간 도시국가, 자체 통화가 없는 도시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형태 발행을 통해서 CBDC의 어떤 형식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과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GDP, 명목 GDP로 봤을 때 글로벌 한 52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강소국이라고 하죠. 나라 사이즈는 작지만 경제가 굉장히 건전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강소국으로 좀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뉴질랜드와 이번에 협업을 잘 추진하게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요건 조금 지금까지 리플의 어떤 파트너십과는 조금 다른 의미 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루머 성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 레저를 CBDC 플랫폼으로 채택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메인 영상에선 다루진 않았는데, 그런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듣기 시작한 지가 지금 뭐 한 보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정도, 그러니까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XRP 레저를 CBDC 플랫폼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건 크겠죠. 예, 그건 정말 이제 좀 의미가 큰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데이비 슈월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 이 달러 말고 다른 옵션을 모색하게 된다라면,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면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준비 통화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반감이 지금 이 비서방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G7 뭐 조금 더 커서 G20 그 밖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제 브릭스 진영을 중심으로 딱 봤을 때, 브릭스는 지금 거의 이제 G7의 어떤 대립각으로서 더 선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만 하더라도 지금 자체적인 브릭스 공용 통화, 이제 이번 달에 브릭스 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브릭스 공용 통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그리고 브릭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멤버십에 대해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브릭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조금씩 기스가 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이외에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하나의 상황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파트 1에서 우리가 짚어봤던 것처럼 2030년도 미국 달러가 엉망진창이 되고 재정 적자 상황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군대를 거느린 보험사 꼴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달러가 지금 정도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재밌는 상황이 어쩌면 펼쳐질 수도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BIS의 태스크포스에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이제 CBDC 시대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